흰색 승용차 뒷좌석에 충격적인 모습의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 남성은 공원묘지까지 납치돼 온 범죄 피해자였습니다. 남성을 납치한 흰색 승용차 내부에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두꺼운 넓이의 끈과 검붉은 피로 물든 목장갑, 그리고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야구 배트 한 자루가 발견이 됐습니다. 119 구급대원 출동 4시간 전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걸어나와 차량 근처로 다가갑니다. 주차장 CCTV에 촬영된 실제 영상. 검은색 가디건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고 운전석 쪽에 누군가 보이는가 싶더니 뒤엉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으로 쓰러지는 두 사람. 검은색 가디건을 입은 남성이 잠시 후 길쭉한 무언가를 들고 쓰러진 이들 쪽으로 다가섭니다. 야구 배트로 보이는 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더니 힘껏 내려치는 남자. 잠시 후 이번에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더니가 배트를 넘겨받고는 피해자를 향해 또다시 수차례 가격합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의 피해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쓰러진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가 차량으로 향하는 두 사람. 피해 남성을 강제로 태운 흰색 승용차는 밤 10시 45분 빠른 속도로 질주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 수탁.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줄도 몰랐고, 사실 이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돌변해가지고 공격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해자는 수탁과 채무 관계가 있었던 20대 남성 김씨.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씨는 계좌 이체 대신 굳이 직접 만나 현금을 주겠다는 어딘가 수상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야기 나누던 중에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목을 조르고 발버둥 치면서 저항을 많이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대답은 없었고. 4시간 만에 피해자는 극적으로 구출됐고 납치범 2명은 충남 금산에서 검거됐습니다. 2인조 납치범의 정체는 범행 당시 25살이었던 김성우와 32살의 박태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납치범으로 돌변한 김씨는 중고차 딜러이자 수백억 규모의 렌터카 회사 대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억 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평소에도 엄청난 재력을 과시했다는 김씨. 30대 공무원 박씨의 신상도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직업군인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2인조 납치범이 구속되고 20여일 뒤 이 사건의 숨은 공모자가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36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민씨.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인 3명의 피의자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담하고 잔혹한 납치극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피해자가 납치범 김씨와 알게 된 건 2023년 3월 한 통의 메일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대형 중고차 상사 소속이자 슈퍼카 렌트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성호. 유명 유튜버의 후원자 출신의 인기 스트리머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확인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어려서 엄청 인정을 해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실적이 좋은 신흥 강자. 유튜버들 상대로 좀 자동차 사기를 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딜러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에서 이력을 보니까 사고가 찍혀있더라고요. 그 차가 해결해준 거죠. 김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스트리머들에게는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손님한테 믿음 수행이 가장 중요하죠. 슈퍼카들은 같은 차종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색깔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방송에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제가 정당하게 유튜브 일을 해서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차를 산 거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해 4월 그는 또 다른 드림카를 사기 위해 첫 번째 슈퍼카를 김씨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차를 이제 자기한테 보내면 자기가 팔아주고 플러스 알파해서 제 돈으로 해서 이제 그 원하는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8억 원대의 또 다른 페라리 차량을 사기 위해 기존 슈퍼카를 팔고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 뒤 매물을 구했으니 계약금을 걸라고 연락해왔다는 김씨. 상대 차주에게 1억 7천만 원, 딜러 김씨 앞으로 3천만 원까지 총 2억 원의 계약금을 보냈고, 이제 맡겨둔 첫 번째 슈퍼카만 팔리면은 그 돈을 보태 계약이 성사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초, 알 수 없는 체납장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슈퍼카를 무단으로 몰며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다. 추궁을 하니까 아는 믿을 만한 형님한테 맡겨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모르는 사실이다. 차는 찾아야겠는데 행방도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고 2억 계약금에 차량 돌려받을 때 줬던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키로수 감가해가지고 4천만 원, 2억 9천만 원. 계속 그때부터 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너가 살고 있는 데까지 가겠다 해서 집 앞으로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거죠. 조수석 문을 열었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돈 가방 여기 안에 있으니까. 근데 2억 9천만 원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가방은 아니었어요. 한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차에 타라며 재촉하던 김 씨. 그런데 캄캄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발견한 건 조수석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이렇게 딱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그걸 보고 이제 소름 끼쳐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고 바로 핸드폰 꺼낸 다음에 112 전화했죠. 갑자기 뒷좌석 문 열고 딜러가 형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바로 그때 순식간에 공범 박 씨가 뒤에서 목을 조르더니 김 씨가 팔꿈치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차에 실린 후 마지막까지 탈출을 시도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112 신고를 했던 피해자의 전화는 이미 꺼진 상태. 두 명의 납치범이 피해자를 그토록 잔인하게 공격한 이유는 뭔지, 마지막 피의자 민 씨는 이 모든 현장에 없었던 이유는 뭔지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고차 딜러 김 씨의 존재감이 처음 알려진 건 그가 유명 스트리머 채널에 이른바 큰손 후원자로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법인을 회장하려면 달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1,000, 2,000은 그 유지가 돼야지. 그래서 그 회장 타이틀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탑3 안에 그걸 유지하려고 계속 쏘니까.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나오면 많이 던 친구고, 유튜브도 저는 계속 하고 싶다니 계속 했었고, 상담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웬만큼 화제가 있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는 잘한다. 나는 중고차 딜러인데 나 매제차만 팔아. 지인들 차 내가 해줘. 다른 사람 차도 내가 해줘.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스펙인 거예요. 유명 BJ들의 차를 자기가 해줬고 얼굴 안 깐 유튜버 나는 얼굴 봤어. 이러고 김 씨가 4년 가까이 소속돼 있었다는 또 다른 회사의 대표는 김 씨에 관한 의외의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보시면 한 대, 이렇게 사진까지 다 있으니 2대. 근데 여기 매입한 거 보시면 뭐 슈퍼카 이런 거 없습니다. 700만 원, 500만 원. 나중에는 거의 슈퍼카 위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차를 준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차를 매입해 준 적도 없고. 김 씨의 판매 실적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던 김 씨의 말은 사실이었을까? 대금 9억 혹은 17억 원을 대표가 주지 않고 있다. 제가 그만둘 때 3천 몇백을 간신히 받았는데 무슨 9억을 제가 괘씸하죠.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그렇다면 직업군인 출신 공범 박 씨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박 씨는 범행 4, 5개월 전 한 여성 크리에이터의 소개로 김 씨와 알게 됐다고 합니다. 김성우가 수원에서 가장 크고 전국 판매 1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회사 대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1억 원을 준다는 그 말에 귀신이라도 씌인 듯 마지못해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수탁이 오히려 김 씨를 괴롭혀온 걸로 알았다는 겁니다. 돈만 뺏을 목적으로 납치를 도왔고 김 씨에게 속았다는 그의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범행 차량과 목장갑을 준비한 마지막 공범 민 씨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로 와봐라. 저 왜니까 얘가 자꾸 금산을 오라는데 돈 받고 있는데 오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형도 택시 타고 와라. 홀비를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지 말라고. 지인들의 만류로 그날 결국 가지 않았다는 민 씨. 금산을 내가 왜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돈 같으면 준다고 그랬나 뭐 하여튼 이때 형도 같이 오라 그랬어요. 그냥 저번에 뭐 자기가 유튜브에서 돈 못 받은 게 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수탁을 말 안 하고 자기 유튜브한테 협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범 박 씨의 경우처럼 민 씨 역시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짓말에 속았다는 걸까? 민 씨는 넉넉한 집안 환경에 대학원까지 나온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김 씨와 친해진 후 갑자기 회사를 관뒀다고 합니다. 이런 다단계식 스포츠 불법 도박에 김 씨와 민 씨 두 사람이 큰 돈을 얻었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베팅이 몇 번 고수익으로 돌아오자
회사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을 올인했다는 민 씨. 자기 월급에 만족을 못한 거야. 근데 원래 한 4,500벌이는 했는데 이렇게 만나서 한 달에 4천만 원씩 막 줘버리니 혹해서 일도 그만둬버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공식 2억 5천이고 3억 정도 좀 넘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터지고 나서 잠수 타기 시작했었어. 갑자기 돈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는 본전을 찾겠다며 김 씨를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야, 근데 얘가 돈 벌러 간대잖아. 형이 그때부터 차를 빌려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돈 받으러 간다고? 네. 납치해서 죽일 거다. 막 이런, 만약에 이런 얘기가 오갔으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 설마 얘가 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민 씨는 단순히 차만 빌려준 게 아니라 허위 매물 계약금을 자기 계좌로 받고 범행에 사용된 목장갑까지 사전에 준비한 혐의가 있습니다. 던지기려고 했던 게 컸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만약에 형이 그날 금산으로 오라고 했을 때 갔으면은 완벽하게 형이 주도하에 다 모든 만든 계획이 되잖아요. 공범 3인조의 진술이 유일하게 일치하는 대목은 그날 누구도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까지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납치를 도와주면 모든 시나리오 준비와 이후 뒤처리는 이미 세팅이 끝난 상태이며 절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아 승낙했습니다. 수사 결과 납치만 도왔다는 그의 주장에는 모순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도 이후에 살인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살해의 계획은 제3자와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살인 계획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박 씨의 말과 달리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장기 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검색했던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장기 밀매에 대한 얘기는 자신이 먼저 한 것이 맞다라고 확인이 됐고 실제 검색 내역에서도 그 장기 매매의 스티커를 확인한 사실 등이 발견됐습니다. 충남 금산에 가지 않은 이유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체포로 인해서 답장이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려가면 되는지 차량 도난 신고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주범 김 씨는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범행 계획을 고향 선배와 상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실종되겠다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의 의미가 자신은 해외로 이 도피를 하고 피해자는 살해하는 것으로 동남아 지역의 비자나 환율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이 됐고 실제로 체포 당시에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이후에 이제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진짜 그 자체를 알게 됐었죠. 집 비번이나 이런 거 알려주길래 무슨 일 난 줄 알고. 마치 거사를 앞둔 듯 그는 매우 비장해 보였습니다. 말했던 이 사업이다라는 게 그 납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한 달 전부터쯤 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가까운 사람을 통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김 씨의 심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얼핏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가짜 자기를 만들어내다가 어느새 자기도 그 가짜 자기가 너무 커져버려서 자기도 믿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분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을 온전히 다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에 많이 취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한 인정 욕구,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시나리오를 그냥 즉각적으로 써냈던 것 같아요. 김성호에 비해 나이도 사회 경험도 많았던 두 공범이 허황된 계획에 가담한 이유는 뭐였을까? 이 관계를 단절했을 때에는 호도를 받을 수 없다.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확률이라도 있다라고서 인지부조화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인정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들, 내 자가 무너지는 게 크면 클수록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김 씨에게 여러 질문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한 그의 답장입니다. 사건 의혹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에 노코멘트한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신을 어떤 식으로 방송에 내보낼 것이냐,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털렸냐, 방송에 나쁘게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누명 쓰고 당하는 건 사절한다. 지금 필요한 건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인지, 참회의 시간은 얼마여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일일 겁니다. 그 안에서 당신이 보내야 할 시간이 무척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